해가지고 지금의 평안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밀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동 측량단은 대개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비밀결사, 그 다음에 신민부는 서울 중심으로 해서 평안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비밀결사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신민회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발각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겪습니다. 그래서 배고인 사건에 이제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대동축년단과 신민회라는 것이 상당히 겹치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양쪽에 다 참여했던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비밀결사가 전국적으로 조직이 되고 또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장차 모시는 해외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910년 나라가 망하게 되면 국내에서 더 이상 의료 활동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해외로 나가서 해외에서 독립군을 조직해서 거꾸로 국내로 파견해가지고 일본군하고 전투를 하는 이런, 그래서 우리가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대동축년단과 신민회고 여기에 바로 안희재 선생이 깊숙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됩니다. 다른 분들은 실제로 현지에 나가가지고 만주로 망명하거나 러시아로 망명해가지고 독립운동한 반면에 백선 선생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망명하는 대신에 국내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조성해가지고 그분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국내에서 이런 경제 운동을 하게 됩니다. 백선 안희재 선생이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경제 운동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1910년에 나라를 빼앗게 되어 1911년부터 1914년까지 백선 선생도 국내에서 더 이상 독립운동을 할 수 없으니까 장차 앞으로 어떻게 독립운동을 해야 될 것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밀결사 이런 데서 얘기한 대로 국외에 가서 독립운동하는 것을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해외 여행이랄까 시차를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산 선생도 1911년부터 남북 만주를 비롯해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그 다음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장차 어떻게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많은 그 당시에 있는 독립운동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단재 신치호 선생이라든지 이동희 선생이라든지 많은 독립운동가를 만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밖에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데 이것을 도우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뭐가 필요합니까? 군자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국내에 들어서 군자금을 모집하는데 나는 전력을 하겠다. 그래서 국내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3년여 동안 해외에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정을 불러보니까 해외에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일본과 대항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군자금이다. 그래서 군자금을 만드는데 나는 충명을 기울이겠다. 그 다음에 해외에서 국내와 연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망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군자금을 조성하고 그런 조직망을 가질 수 있는 특성이 뭐냐. 바로 무역회사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장사도 하면서 그 다음에 장사가 각 곳에 지점이 있고 물건을 하는 그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가지고 연락망을 형성하겠다. 이런 것을 가지고서 이제 백산 안희재 선생이 들어와서 이제 백산상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11년부터 14년까지 해외로 다니시다가 1915년에 백산상회를 설립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 앞에 1908년에 이제 국포저축은행 설립했다는 것은 이미 이때부터 안희재 선생이, 안희재 선생 집이 아주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중류 정도의 그런 중류 정도의 이제 지주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본력을 가지고 이쪽부터 이 북포 지역, 옛날에는 사실 부산 쪽보다 북포 지역이 그때는 상당히 경제가 발전되었죠. 왜 북포 지역이 발전되냐면 아시다시피 낙동강 하구의 큰 포구가 북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동강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교통이 발전됐지만 옛날에는 교통수단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내륙 강해 운송이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배로 다 운송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내륙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낙동강 하게 되면 낙동강 옛날에, 지금은 그런 해운 활동이 많지 않지만은 북포 지역에 상당히 큰
그 포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물건을 싣고 배로 쭉 올라가면 어디까지 거의 올라가냐? 그때 당시 보니까 거의 그 안동, 예천, 뭐 이 김천 이 지역까지 배를 타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가한 거리가 상당히 길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물건을 내리게 되면은 그게 이제 상품으로 물건 교육하는 것도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그런 물건들이 공인석품이 배를 타고서 쭉 그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내려가지고 등짐을 지고서 문경세제를 넘어서 지금의 충청도 가항지방에서 다시 남한강 배를 타고서 서울 지역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이 경로였죠. 그래서 이 낙동강이 옛날에 그런 그 해상교통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고 거기에 중심지가 바로 국토였던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나 이때는 국토 지역이 상당히 그런 상업지역이나 이런 거 발달됐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국토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그 지주나 이런 사람들, 또 물산 객주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국토 지역에 쪽으로 저축은행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백선상해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백선상해가 나중에 학자회사나 주식회사로 이제 전환하게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죠. 그 다음에 1910년에 있는 경남 인쇄주식회사, 인쇄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다방면이 필요합니다. 광고 선전하기 위해서 인쇄가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책을 보거나 뭘 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인쇄물을 찍어내야 되는데, 이것이 그때 당시에 전부 다 일본 사람들의 그 손에 의해서 인쇄가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바로 이제 백선환 선생이 인쇄 주식회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조선 주조 주식회사. 이국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소위 지금 양조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일본 독점 자본을 많이 형성했죠. 그래서 거기에 개항하기 위해서 조선 주조 회사를 또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백산상회라든지 그 다음에 경남 인쇄주식회사, 조선 주조 주식회사, 이거는 물론 상업성도 있지만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산 선생이 이것을 만든 이유는 첫째는 분자금 마련, 둘째는 그런 조직망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것 중에서는 이 회사가 학자가 아니다, 회사를 경영자라고 이런 것보다 회사를 통해 가지고 분장을 마련해서 어떻게든지 독립운동 자금을 형성하는 이런 거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는 사실은 실질적인 재무제표로 따진다면 이 회사는 별로 재무제표가 좋지 않았죠. 왜냐하면 돈 빼돌려가지고 요새 웬만한 회사들이 돈 빼돌려가지고 뭐 해외로 빼돌리는 것 같이 돈 빼돌려가지고 독립운동 자금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의 재무는 신통치 않지만 이런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나름대로는 또 일본 자본주의하고 거기에 이제 맞서기 위해서 이런 것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백산 선생뿐만이 아니고 백산의 동지였던 박삼진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박삼진 선생은 저기 대구 분인데, 이분은 이제 왕성 허위 의병장에 이제 제자가 되는 분인데, 그분은 또 그쪽에서 그 청남외부지간이었던 그 최준 경주부장의 최준이라고 아시죠? 지금 그 다음 경주에 교동에 가면 큰 최부잣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최준하고 같이 연결돼 가지고 회사를 이제 설립하게 됩니다. 뭐 삼덕태 회사, 그 다음에 대구에 있던 서상이 태공상회, 이런 상회들을 만드는 것이 이분들이 그때 당시 1911년 이때 전부 다 백산안이사선까지 해외 시찰하고 돌아보니까는 제일 필요한 것이 분자금이다 해가지고 이런 상회들을 많이 만들게 되는 거죠. 아까 두 가지라고 했죠. 되게 분자금과 국내 네트워크, 연락망을. 외국에서 북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국내에서 들어와서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망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상회들이 설립이 되는 것이고요. 나중에 이제 백산 선생은 1920년 되게 되면은 이 부산중부가 협동조합 운동사라는 것을 창립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일본에 유학 갔던 전진헌이라든가 이런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가지고 협동조합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일본의 그 세력과 맞서기 위해서 이런 협동 조합을 만들어서 협동운동사 이런 이제 활동을 같이 하면서 협동조합 그 격리조합의 이사장 이런 역할을 이제 백산 안희재 선생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산 안희재 선생은
사실 이런 여러 가지 회사를 만들고 하면서도 경영 일선에 실제로 많이 나가지는 않았어요. 되게 다른 사람들 세워가지고 이제 하고 회사가 어렵거나 아니면 필요할 때 이제 사장으로 나가든가 이런 이제 뒤에서 그것을 살펴보는 그런 역할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경제 활동, 요거는 다시 아까 이제 나중에 말씀드린 그 백산 상해를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백산 안희재 선생이 한 것이 언론 문화 운동입니다. 언론 문화 운동, 특히 이제 언론이라는 것은 신문사를 만들어서 이제 항일운동, 일본에 대해서 항일운동을 한 것이죠. 그때 당시에 민족지가 되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사람들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것이었는데 여기에 우리가 흔히 지금 알기는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만 알고 있는데 사실 중해일보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3대 민족지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중해일보가 사실은 더 강력하게 일본에 대항해서 싸웠던 언론 투쟁을 했던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중일보가 불행하게도 오래 지속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뭐 민족 투쟁 선봉에 섰던 언론기관 하면 조선공화 이렇게만 손꼽는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중일보가 더 엄청나게 일본 식민지에 맞서 싸웠던 그런 언론 투쟁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중외일보 같은 경우에는 뭐 정관당하고 뭐 신문이 제대로 제때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무수하게 많이 문제가 됐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중일보는 처음에는 이제 시대일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육당 최남선이라는 분이 신문사를 만들었는데 뭐 육당 최남선 선생이 뭐 학자기 때문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신문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경영 마인드도 있지 않아가지고 시대일보는 금방 문을 닫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인수해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이상혁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상혁은 우리나라 신문 편집의 귀재라고 할 정도로 언론에 상당히 가까웠던 그 인물인데 이상혁 씨가 하다가 이상혁 씨도 자본이 딸리니까 결국은 중일보를 제대로 이제 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바로 백산 안희재 선생이 자본을 동원을 해가지고 중일보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일보를 통해 가지고 일제와 맞서는 언론 항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중일보가 상당히 그런 활동을 아주 그냥 강렬하게 시행하다가 뭐 이거 역시 계속해서 신문이라는 것이 자본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몇 년 후에 이제 다른 회사로 넘어가서 나중에 중화일보라고 하는 그런 신문사가 이제 되게 됩니다. 뭐 사실 백산 안희재 선생은 중화일보뿐만이 아니고 동아일보 동아일보 처음에 1920년 창립할 때도 발기인에 한 사람이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동아일보가 창립된 이후에도 동아일보 부산 지국장을 했습니다. 옛날에 신문사, 민족지 신문사의 지국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신문 판매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에는 취지까지 다 지국장들이 이제 하고 그랬던 시절인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 민족지를 하기 위해서는 민족 정신이 특출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시절을 이제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론 투쟁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것이 바로 무장 투쟁의 근거지를 개척한 가래농장을 경영하게 되죠. 자, 중일보 이제 문을 닫고서 이제 어떻게 또 무슨 일을 할지 알죠. 항상 배강 선생은 아까 얘기한 대로 처음에 뭡니까? 민족 교육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민족 투쟁을 하다가 그 언론 투쟁을 마치고 신문사를 문을 닫게 되니까 또 새로운 것을 꿈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제 국내에서는 좀 더 어렵고 그래서 이제 만주로 이제 통하게 됩니다. 1931년부터 만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땅을 사기 시작해가지고 1932년이 되면은 만주 지역에서 가래 농장이라는 농장을 개척하게 됩니다. 이 농장이라는 것은 지금같이 단순한 그런 농장이 아니고 이 농장을 한 목적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국내에 있는 많은 농민들, 우리 백성들이 일제 식칼에 시달려가지고 제대로 힘을 못 썼죠. 그리고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되니까 그 백성들을 갖다가 불러들여가지고 여기서 농사를 짓게 해가지고 거기나 수익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가래 농장 같은 형태의 농장을 계속해서 만드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또 이제 농장의 형태지만 뒤로는 이걸 통해 가지고 교육도 실시하고 또 이것을 통해 가지고 장차 여기서 군대도 키우고 하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제 농장을 시작했던 것이죠. 이건 1911년이 되면 우리가 잘 알죠. 우당의 위영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서반도에 가지고 신흥무관학교를 만들고 했던 그런 거와 같은 형태의 그런 조직을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자작 농창제라고 이제 이걸 실시하게 되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여기서 번 돈을 갖다가 그냥 단순하게 나눠주거나 수익을 하는 것이 그걸 모았다가 이 사람들이 다시 새로운 또 가래 농장을 만들고 또 새로운 가래 농장을 만들어서 이것을 만주 전역에 이제 확대해서 장차 이것이 독립운동의 기간이 되게 하겠다 이런 이제 의도를 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산 안희재 선생의 그런 것을 보면은 처음에 교육운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언론운동, 다른 독립운동가들은 하나도 하기 힘든데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독립운동을 아주 그냥 동시에 때는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했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1930년에 가래농장을 만들고 가래에다가 대전교 총본사를 위치하면서 대종교 활동을 하시다가 그때 이모교본에 의해서 체포되어가지고 고문을 받다가 액타 감옥에서 이제 순국하시게 되죠. 그때 당시에 만주의 액타 감옥이라는 것이 일제시대 감옥 중에서 제일 아주 그냥 혹독했던 그런 감옥인데 그 원래가 경약했던 몸에 고문까지 갔다가 이제 결국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자, 대체로 이제 백산 안희재 선생의 독립운동의 여러 양상을 보았는데 오늘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독립운동 자금과 백산 선생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우리가 독립운동 자금 이 얘기는 독립운동성에서도 사실 제대로 몰라요. 왜냐면 내가 군자금을 임시정부에 보냈다고 해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발각이 되면 당장 일본 경찰에 끌려가지고 아주 중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립운동 자금을 줬어도 비밀이고 받은 사람도 비밀이고 그러니까 독립운동 자금은 누가 얼마나 받았는지 누가 보냈는지 누가 받았는지 이게 실체가 사실 알려져 있지 않죠. 하지만 여러 가지 경로에 통해서 보면은 이런 독립운동 자금이 임시정부에도 들어왔고 만주에서 무장투쟁을 하는 여러 가지 단체에서도 이런 국내에서 들어오는 군자금을 받아가지고 들어온 것이죠. 그때 당시에 1919년에 성일운동이 일어난 직후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성에 수립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성에 임시정부가 수립돼서 정부를 꾸려가기 위해서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그 돈이 국내에서도 들어왔고 또 하나 들어온 곳이 바로 미주 지역입니다. 미주 지역은 일찍부터 하와이 이민들이 하와이로 노동 이민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다시 미주 본토로 간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전쟁 지대가 아니니까 군자가 모아가지고 이제 국내로 보내죠. 그것이 되게 이제 이승만 박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국내로 들어오게 되고 임시정부에서 그게 도산안청을 중심해서 그 애국공을 받아가지고 임시정부를 꾸려갔는데 물론 나중에 중간에 이제 이승만 박사가 그 미국에서 차단시키면서 그 애국공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해서 임시정부가 상당히 곤란을 겪는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만 독립운동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독립운동 자금이죠. 자, 독립운동이라는 게 뭡니까? 일본과 장차 대항해서 나라를 찾겠다는 그런 것인데 일본과 대항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군대를 양성해서 일본하고 당장 싸우지 못하더라도 군대를 양성해 놨다가 일본이 나중에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번 전쟁을 반드시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연합국의 입장에서 서가지고 일본과 전쟁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찾자.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럼 군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엄청난 군자금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군자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백산 선생 같은 경우는 백산 성회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십시일반 땅을 팔아서 애국금을 내고 임시정부를 보내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군자금이 제대로 모이질 않아요. 처음에 1919년 3월 1일 3.1절의 그 열기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한때 군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모집이 되다가 물론 일제적 탄압을 하지만은 1919년에 열기가 있다가 1919년 말 1920년 되면 벌써 열기가 식어가지고 왜냐하면
그 3.1운동이 일어나면서 하다 보니까 금방 우리나라 독립이 될 것 같았는데 보니까 돈을 줘도 독립은 안 되고 이게 밑빠진 것같이 계속 군자가 예복금을 낼 수가 또 없어. 그러니까는 하다가 그 열기가 20년, 21년 되면 많이 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립운동 작업이 제대로 못하죠. 사실은 상해 임시정부도 만주나 러시아 지역에서가 군대를 양성할 그런 계획들을 다 세웁니다. 그러다가 결국 돈이 없어가지고 그걸 실행하지 못하죠. 군대를 양성하지 못하니까 그 새로운 방편으로 일어난 것이 뭐냐면 동맹에서 의열 활동입니다. 의열 활동은 뭡니까? 폭탄에 총 들고 조선 총독부를 폭파시키든가 아니면 일본의 요인들을 암살하는 것이죠. 그것이 의열 활동입니다. 다른 거는 군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들지만은 의열 활동은 뭡니까? 사람과 폭탄과 권총만 있으면 되는 거죠. 대신에 이거는 거의 100% 희생입니다. 거의 체포되거나 잡혀서 사용당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의열 활동이 그래서 본격적으로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우리 독립운동인데, 그래서 임시정부의 자금이 이제 백선상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얘기가 지금 사실 독립운동에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백범과 경주부자 최준이 해방 후에 경고장에서 만나가지고 최준이 통곡을 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인터넷 같은 데 보시면 많이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 백산, 광복 후에 이제 백범 선생이 임정에 자금을 많이 해준 최준이라는 인물을 알고 있는데, 그 치부장에 보니까는 독립운동 자금을 많이 낸 최준을 한번 보고 싶다 해가지고 최준이 경도장에 추정을 받았는데, 거기 가서 백범이 내미는 그 리스트, 독립운동 그 군자금 리스트를 보니까 최준의 생각엔 처음에 안희제를 통해 가지고 독립운동 자금을 임시정부에 보냈는데, 최준이 생각하기에는 백산 안희제 선생이 여비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소위 이제 거래하면서 돈을 좀 띄고서 갖다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가 백산 안희제 선생한테 맡긴 돈의 한 푼도 틀림없이 백범 김구한테 전해진 것을 보고서 백산이, 최준이 그때 당시에 묻혀있던 그 의료적을 바라보면서 통곡을 했다는 거죠. 내가 이 친구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의심한 것이 너무 잘못되었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은 회자되는 건데, 이거는 좀 사실 잘못 전해진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군자금이 처음에 김구한테 간 것도 아니고요. 그때 당시 초창기는 이시영 선생이 재무총장을 했고, 나중에 그 김구 선생이 우리나라 내무총장이 된 게 1923년 이후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석이 된 건 25년, 6년 이렇게 가야 그때서 이제 백범 중심이 이제 됐고, 초창기에는 사실 백범 선생은 여기에 참여할 그런 계제가 아니었는데, 그런 얘기들이 이제 모 인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잘못 이제 알려졌던 그런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임시적으로 분명히 갔고요. 또 하나는 만주 지역으로도 백산에 그런 자금이 많이 흘러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백산 주식회, 백산 상회의 그런 체인들이 전부 다 만주하고 이쪽으로 다 통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금이 많이 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금의 실체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아마 이거 거의 앞으로 밝혀지기 좀 어려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임시정부 연통제와 교통부 이렇게 했는데, 임시정부는 이제 정부를 세워놓고 국내와 소통하기 위해서 연통제와 교통국을 만들어가지고 군자금도 모집하고 사람도 보내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저것도 1년이 못 돼서 이제 위에서 다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1920년, 21년 이렇게 되면은 국내화하고 상당히 단절이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밀리에 몰래 국내를 잠입해가지고 군자가 조금이라도 모아가지고 넘어가고, 우리가 아는 대로 임시정부의 뭐 정정화 여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국내에 몰래, 그러니까 남자들이 들어오면 체포만이니까 여자들 통해가지고, 여성들 통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군자금을 모집하는 이런 형태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백산상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백산상회는 요 세 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개인 상회로서 백산상회가 1914년에 설립됩니다. 그러다가 자금금 14만 원을 통해 가지고 1918년 되면 합자 회사로 조금 회사를 불리죠. 그러다가 1919년이 되면 합자 회사를 본격적인 무역회사, 이게 자금금이 100만 원입니다. 그때 당시에 100만 원이라면 아마
일본 자본도 이렇게 큰 자본을 할 수가 없었는데 백산 선생이 이 영남 일대 여러 가지 지주 그다음 자본가들을 그거 돈을 모아가지고 백산 무역 주식회사를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산 무역 주식회사의 본령은 뭡니까? 군자를 만드는 것이죠. 군자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결국 백산 주식회사는 얼마 안 돼가지고 돈을 갖게 되고 이 돈은 고스란히 어디로 넘어갑니까? 군자금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형태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쓴 그 책자에 정확하게 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 보시고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백산 선생의 독립운동 강약이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그 독립운동의 옛날에 독립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외교 활동도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보면은 구국 교육운동을 전개했죠. 학교 설립을 하고 학회비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비밀결사단체 활동을 했다고 했죠. 달성침묵회가 발전되어서 조선국군 회복단이고 그것이 대한광복회 그렇게 했고 이것이 대한광복회가 1년 만에 이제 나중에 발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비밀결사였던 대동충년단 시민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백산 선생이 이제 독립운동의 비밀결사 단체 활동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경제활동은 처음에 국포 저축은행에서부터 시작해서 백산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사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협동조합운동까지 해서 경제운동을 통해서 구국운동을 했던 그런 백산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론 문화운동 해가지고 중일부라든지 또 부산 지역에 예월회 하는데 이런 일종의 원래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부산에 이제 상인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원래회, 그 다음에 부산 청년의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무장투쟁의 근거지인 가래연장을 만들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군자금을 모집해서 상해 임시정부라든지 만주 지역의 무장 독립운동 단체를 보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백산 선생이 대종교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거는 아마 다음 시간에 김동환 선생께서 좀 더 상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백산 선생의 독립운동이 백산 상해를 중심으로 해서 군자금을 조성하는 그것이 중심이 되었다. 요거에 대한 상세한 그 사항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책자 안에 제가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